네, 정치여담여담 오늘은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또 SBS 윤춘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서 여야가 합의에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를 논의하기 위한 영수회담까지 제안했는데 먼저 이재명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당초에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을 우리가 받을 테니 시행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입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우리가 50% 주장했는데 45%까지 낮추겠다. 연금 재정 안정화를 중시하는 그 입장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거니까 이번 국회 안에서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최재성 수석님. 일단 이재명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 다음 주 화요일이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데 지금 저를 갑작스럽게 약간 제안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장소도 이제 이 차 안에서 유튜브로 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걸까요? 우선은 이제 총선 이후에 네. 민주당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이제 기조를 보면 민생 그다음에 국회가 이제 21대 국회가 얼마 안 남았어도 할 거는 한다. 요게 이제 기준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도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이걸 조금 더 따져보면 정부에서 정말 꽤 긴 시간 시뮬레이션도 하고 공론조사도 하고 쭉 했는데 국회로 그냥 수치 제시도 안 하고 소득 대체율이나 부담률 수치 제시도 안 하고 시뮬레이션 결과하고 여러 가지 자료만 가지고 국회로 그냥 남겨버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부담률이나 소득 대체율의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대로 민주당의 주장을 낮추게 되면 이 50%에서 45%로 그렇게 양보하게 되면 그것만큼은 금방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네. 그래서 빨리 그거라도 처리를 하자 이렇게 선제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진수희 장관께서는 뭐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셔서 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또 나름 조예가 깊으시지 않습니까? 네, 네. 자,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정부가 받는 건 어때요, 그럼? 지금 저 제안을 받게 되면요, 우리 지금 현재 세대는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지금 21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저 안은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여야 합의안을 보면 네. 일단 소득 대체율이 44%인지 55%인지가 한 1% 차이밖에 없는데 이 연금의 보험료,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 원 벌면 얼마를 보험료로 낼 것인가가 이제 13%로 올리는 것에서는 합의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보험료 올리는 것만이라도 통과를 시키자는 압력이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보험료 올리는 것만 통과시키고 소득 보장, 네.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을 그럼 현재의 40%를 유지한다는 그런 아닌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닌데. 양당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아니 지금요 양당이 마치 언론에 비춰지기는 그 44냐 43이냐 1% 갖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건 아니고요. 아마 네. 대통령실도 그런 거를 생각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17년 만에 어렵사리 개혁의 물꼬를 여기까지 텄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얘기되는 그 소득 대체율을 몇 %로 할 것이냐, 연금 보험료를 얼마로 올릴 것이냐, 이걸 이제 모수개혁이라고 하는데 모수개혁만 해가지고는 이거는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 어렵사리 연금 개혁을 하는 마당에 조금 더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해서 네. 최소한 아주 그 미래 세대 있잖아요. 네. 예컨대 1995년 이후에 태어난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그 미래 세대에게 연금의 보험료의 폭탄을 안기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지금 여당 의원들이나 이 대통령실에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네. 차제에 이번에 이걸로 하지 말고 22대 국회 열리면 바로 이 논의에 들어가서 근본적인 구조개혁도 같이 하면서 모수개혁을 하자, 이런 입장인 거라고 저는 그 이해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저렇게 1% 차이로 뭐 만약에 민주당이 그냥 단독 처리를 해서 13% 보험료율에 그 소득 대체율 한 45 정도로 한다고 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한 2060년경이면 이제 기금 적립된 게 다 소진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60년에 소진된다 그러면 61년에 연금을 받아야 될, 수급자들이 받아야 될 총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 총액을 누가 부담해야 되냐면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는 그 소위 지금 근로활동을 하고 소득활동을 하는 그 젊은이들이 연금 보험료를 얼마를 내야 되냐면 추정을 해보면 자기가 받는 급여의 거의 40%를 연금 보험료만으로 내야 된다는 네.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권, 대통령실 포함한 이 관계자들은 적어도 우리가 그런 미래 세대에게 연금 보험료 폭탄을 안기지는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개혁을 하는 김에 네. 그런 게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구조 개혁과 더불어서 이 모수 개혁을 해보자. 그러니 그 논의를 하기에는 21대 국회는 이제 거의 문이 닫히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 22대 국회 열리자마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서 구조개혁까지 한번 같이 해보자. 그리고 구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 안에 대해서는 KDI 안을 포함해서 몇 개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여야가 22대 국회에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의원을 모으면 저는 이번에는 정말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재성 수석. 일단 진수희 장관님 말씀은 이 연금 개혁이란 건 사실은 국민적 저항이 큰 사안이지 않습니까? 누가 돈 더 내라는데 좋아하겠습니까? 자, 그럴 만큼 한 번에 좀 더 완결성 있는 개혁안을 개혁하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좋은 말씀인데요. 이제 과정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첫 번째로 이게 그만큼 어려운 문제잖아요. 네. 국민의힘도 지금 진수희 장관님이 얘기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만, 소위 말해서 구세대와 이후 세대의 소위 말해서 연금 구조를 따로따로 가져가는 이런 것이 국민의힘에서 이게 통일이 됐나요? 그렇지 않고요. 원인은 대통령실에서 문재인 정부 때는 4가지 수치를 제시를 했어요. 현행유지, 네. 구체연금 40만 원 인상, 그 다음에 보험료가 소득대체율을 뭐 12%, 45%, 13%, 50% 4가지로 제시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시뮬레이션만 하고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진수희 장관님이 얘기한 것도 저는 동의합니다만은 그것이 정부 안으로 정리가 돼서 제시가 되지를 않은 사안이에요. 네. 그래서 쟁점이 이 소득대체율하고 보험률로 양당이 협상을 하다가 결국은 소득대체율에서 딱 막혀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게 1, 2% 차이뿐이 안 나요. 그 이재명 대표 기준으로. 네. 근데 그전에는 이게 막 7, 8%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이거를 50% 주장했던 민주당이 45%로 이재명 대표가 양보를 하면서 이제 1, 2% 차이뿐이 안 나게 되는데, 그러면 우선 이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여권에서도 통일되지 않는 구조개혁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그 다음 문제인데, 여권에서 통일되지도 않은 안을 갖고 그거를 논의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것까지 얘기를 하자고 네. 하는 것은 그거는 조금 순서가 안 맞고 명분이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연금개혁 엄청나게 강조를 했는데 네. 사실 연구와 시뮬레이션만 했지 아무런 안이 없는 셈이에요. 그걸 국회에 20가지 해가지고 통째로 던져놓고 계속 국민연금 개혁만 강조를 하고 정부는 사실상 국회로 이제 등 떠민 거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향후의 인구 구조라든가 사실 세수 구조라든가 뭐 이런 등등등을 전반적으로 감안을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또 변화될지 네. 모르니까 합의할 수 있는 거를 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여권도 장관님 말씀하신 게 통일되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를 가지고 5% 소득 대체율 그러면은 민주당안을 포기하고 45%로 가자고 했으면 네. 진수희 장관님 말씀처럼 그럼 다음 국회에서 조금 구조적으로 구조개혁 문제까지도 얘기를 하자. 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소득 대체율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게 정부 시뮬레이션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것을 거짓말을 했다는 둥 이렇게 해버리니까 더 무책임하고 논리적으로도 맞는 주장이 아니에요. 차라리 저는 진수희 장관님 주장처럼 그런 걸 근거로 다음 국회에서 그런 구조개혁까지 같이 논의를 하자 그랬으면은 그거는 또 인정할 만한 또 주장으로 간주될 수가 있죠. 네, 윤철원 교수는 예. 여야가 공동으로 구성한 연금특위가 그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토론과 논의를 거쳤고 그렇습니다. 또 이 결론 부분에서 상당히 근접한 것도 사실이죠. 맞습니다. 예.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개혁하기 어려운 거냐면요. DJ 정부 때 그때 이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65세에서 60세로 낮추는 1차 개혁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한 개혁은 뭐냐면요. 소득 대체율을 40%로 낮추는 개혁을 한 거예요. 돈을 좀 덜 받아라 이런 얘기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번의 개혁 이후에는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개혁 조치를 하는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구조가 사실은 미래 세대가 현행 세대를 뭐랄까 지원한다고 그럴까요? 부양하는 이러한 어떤 원칙이라고 그럴까? 이러한 것에 이제 기반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는 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21대 국회에서 굉장히 근접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어제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여당에서 바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을 보면 이제 국회 연금특위라는 데잖아요. 네. 연금특위이기 때문에 연금특위 여당 의원들의 생각이 제가 볼 때는 여권의 생각을 충분히 대변하는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특위에서 합의를 하면 네. 그 안을 가지고 아마 여당을 가고 그다음에 용산 대통령실도 가고 정부도 가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받을 거냐 말 거냐를 아마 또 한 번 상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아마도 지금까지 많이 알려진 것처럼 보험료율을 한 13%로 올리고 대신에 소득 보장률은 한 3, 4% 더 올리는 이 정도의 여당 특위 의원들의 안이 여권에서 전반적인 지지를 받는 안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진수희 장관께서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럽게 그리고 촉박하게 이런 제안을 던진 것이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는 거죠. 그 의심을 하죠. 왜냐하면 이 정치 공학적인 이 수에 굉장히 능하신 이재명 대표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21대 국회 문이 닫히는 이 시점에서 뭐 영수회담 요청하고 뭐 이런 식의 말하자면 제스처를 통해서 뭔가 여권에 압박을 하면서 또다시 그 여권은 대통령실 포함해서 여권은 연금개혁 의지가 없다라는 거를 국민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어떤 뭐랄까 정치적인 계산이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아까 이 최재성 수석께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3대 개혁 얘기하셨고 그중에 연금개혁 굉장히 강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뒷받침해야 될 보건복지부가 뭔가 그렇다면 복지부가 의견 수렴하고 공청회 같은 거를 하고 전문가들 하고 작업을 해서 뭔가 단일안은 아니더라도 2가지 정도의 복수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넘겼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이 그냥 경우의 수만 쭉 나열해가지고 그 로데이터 형식으로 저는 국회에 넘긴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거는 저는 그 정부가 비판받아 마땅하다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건 간에 지금 여권에서 돌아가는 사정은 방금 전에 윤 의원께서 그 이야기하신 연금개혁 특위에 참여하는 이 여당 의원들의
생각이 이 여권 전체에는 좀 받아들여지기가 힘든 네. 그런 상황이라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그 지점에 지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그런 사유로 해서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좀 정말 미래 세대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는 방식으로 그 근본적인 구조 개혁과 함께 이 연금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미 안이 몇 가지 나와 있기 때문에 국회에 붙여서 논의를 시작하면 저는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 안은 현재 세대의 소득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될 이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런 고 연령대에 있는 부부들 입장에서는 뭐 낳아야 괜찮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을 낳아봤자 그 아이들은 연금도 제대로 네. 못 받고 폭탄만 앉는다 생각하고 출산을 더 안 할 것 같아서, 그게 지금 연금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게 저는 부정적인 효과가 클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그 지금 국민의힘의 반응이 사실은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거나 다음 국회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정말 그런 자세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요. 야당이, 민주당이 여당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는 얘기는 그만큼 미래 세대와 현재 이제 세대, 직전 세대가 결국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이게 충돌하는 네. 그런 거기 때문에요. 야당이 미쳤다고 총대 메고 누구에게도 이게 환영받는 안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야당이 총대 메고 이거를 강행 처리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거꾸로 야당이 50%에서 대체율을 45%로 그렇게 대폭 낮췄다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이번 말고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에 이었을 때도 50% 대체율, 소득 대체율 고수를 했어요. 그래갖고 진전이 없었거든요, 민주당이. 그런데 이거를 45%로 그렇게 얘기한 거는 정말 책임지지 않아도 될 야당이 이것은 용단을 내린 거다라고 그렇게 해서 야당의 오히려 이런 제안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이 어려운 과제를 넘는 데에 좀 활용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오히려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네. 한술 더 떠서 다음 국회 때 반드시 합의 처리라는 얘기는, 그럼 여당도 이거 처리하기 힘들고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난제 중에 난제인데, 이거를 야당이 그러면 단독 처리한다는 것을 그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네.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당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가 말씀하신 대로 거짓말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여야 협의도 안 된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 안을 정부 안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을 하는 척 하는 위선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 안도 국민의힘 안도 아닙니다. 자, 윤춘원 의원은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45%가 정부 아닙니까? 그냥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 아니죠. 민주당 아닌 건 틀림없습니다. 정부 안 자체가 없었어요. 네, 정부 아니라는 게 사실은 또 네. 정해진 확정된 정부 아니라는 것도 없었으니까요.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나 이제 민주당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연금 개혁안 두고 얼마나 많은 논의들이 사실은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는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소득 대체율 50%를 주장을 하니까 당시 이제 실무 협상 라인에서 정부 측에서 그러면 45% 정도를 한번 타협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던 건 틀림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그 발언을 누가 했는지 이런 것까지 민주당 측에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안들을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방안을 두고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와 야당도 논의한 바가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논란이 일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다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한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비공식적인 석상이긴 하지만 소득 대체율 45%를 실무적 안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경준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간사께서 지난 10일에 44%를 페이스북에 공식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45%와 단 1% 차이입니다. 과거의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팩트는 그렇습니다. 네, 자, 진수희 장관님, 일단 민주당이 이 국민연금 개혁안 원포인트 영수회담 그리고 여야 대표를 포함한 3자 회담을 대통령실에 제안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걸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글쎄요. 근데 지금 그 당장 다음 주 화요일 그 본회의에 올립시다라는 이야기를 들고 올 게 뻔한데 네. 그거를 지금 며칠 안 남은 이 상황에서 또 이 내부의 논의를 거치고 해서 하기에는 엄청나게 촉박하기 때문에 결국은 회담해 봤던들 결론을 민주당이 원하는 결론 내리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22대 국회가 열리면 또 하세월이지 않냐 이런 이제 그 반응이 네.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 구조개혁과 관련한 안이 몇 가지가 나온 게 있는데 그중에 KDI 안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그걸 소상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금 가입자나 이런 분들은 전혀 그 반발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안이에요. 그런데 이제 걱정이 많은 미래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안일 수가 있고 구세대와 신세대 사이에 이 그 보험료 이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이런 안이기 때문에 의외로 빠른 시간 안에 사회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게 제 판단이어서 저는 여전히 구조개혁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최재성 수석님, 일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런 제안을 함으로써 잃을 게 전혀 없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여당한테 약간 책임을 떠넘기면서 본인은 민생 개혁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굉장히 부담스러운 네. 그 제안을 한 거거든요.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한 안도 그랬고요. 12% 그러니까 보험료 12%, 소득 대체 45%, 그다음에 보험료 13%, 소득 대체 50% 이렇게 이 제시를 했었어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데 민주당은 13% 하면은 50% 소득 대체율 이것이 꽤 오랫동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안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45%로 야당 대표가 이것을 조정을 하면서 이거 처리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는 그건 야당 대표가 엄청 부담해요. 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가입자들은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거고요. 네. 미래 세대는 미래 세대대로 불만이 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고 인기 없는 그야말로 욕 먹는 이런 개혁 과제이기 때문에 안 돼 왔던 거거든요. 그거를 야당 대표가 5%덜 받자, 그리고 4%더 내자, 이거를 기존 민주당의 입장을 넘어서서 이렇게 딱 한 거는 그 자체로서 엄청난 부담인 거예요. 우선은 이것을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도 평가를 오히려 해줘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거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총대 메고 주도해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소위 말해서 이것을 결단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은 오히려 기회로 생각을 하고 국민연금 개혁에 이 디딤돌을 놨다, 또 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야당을 끌어서 설령 이번에 이것이 합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네. 제가 보기에는 대체율하고 보험률은 합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수희 장관님이 말씀하신 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 이것까지 한꺼번에 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요. 개재 대통령이 하고자 했고 네. 대통령이 계속 강조해 왔고 여당하고도 별 수치 차이 나지도 않고
그것을 이재명 대표의 결단으로 이렇게 됐으면 요걸 오히려 기화로 삼아서 우선 얘기를 진행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다고 이재명 대표가 이달 지나면은 없어지는 사람 아니고 민주당이 없어지는 날이 네.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해서 다음 국회에 처리하자고 하든지 그다음에 요거는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진도가 나간 걸로 하고 그러면 이번 국회에서 하고 구조개혁이나 이런 것을 그러면 더 진행하자고 하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를 지금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이것을 정치적 논쟁으로 그냥 갖고 가고 걷어차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제살 깎게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닌 게요. 이재명 대표가 부담만 안게 되는 안이 아니에요. 물론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거는 국민들께 부담을 드리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하기는 이재명 대표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소득 대체율이 지금 현재 40%인 거를 45%로 결과적으로 올리는 거 아닙니까? 물론 공론화 특위에서 결정된 50%에서는 내려오는 거지만 현행보다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인 부담을 막 지면서 인기 없는 안을 지금 하려고 하는 그 희생적인 결단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요. 네. 9% 40%잖아요. 네. 보험료율 9% 45% 차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13%로 올리고 45%면요. 네. 그러면은 이게 똑같은 차이가 아니거든요. 9%에서 13%로 올리면은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약 50% 정도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소득 대체율 40에서 45%로 하게 되면요. 그러면 10%밖에 더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내고 덜 받는 거예요, 사실상은. 어쨌든 근데요, 같이 내는 보험료 것에- 올라가는 거는요, 네. 9%에서 내년에 바로 13%로 올라가는 게 물론이죠.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차곡차곡 올라가는 네, 거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더 내는 방안에서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룬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더 내고 네. 지금 더 받는 겁니다. 네. 더 국민들이- 내고 덜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더 내고 덜 하여튼 받다 계산은 보니 잘못하신 거예요. 더 내고 덜 받는 거가 이 네. 우리 미래 세대에 줄 엄청난 부담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까? 네. 그럼 저는 이거는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합법적으로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범죄 행위를 하는 거나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알겠습니다. 어필을 네. 하는 겁니다. 일단 다음 주 화요일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주말을 포함해서 약 나흘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결론이 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찾아뵙겠습니다. 화요일이죠. 재표기로 예정된 최혜병 특검법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진수희 장관님, 일단 결전의 날이 다음 주 화요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야당에서는 지금 17표 이상 이탈표를 만들어서 재의결을 시키는 게 목적이고 또 여당은 그걸 최대한 방어하는 게 목적이죠. 자, 결론이 어떻게 날 걸로 예상하십니까? 글쎄, 우리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토론을 했는데요. 아마 지금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한 분이 3분 정도 되는데 네. 아마도 그 3분보다는 좀 늘어날 것 같기는 합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에 또 단독 보도의 형태로 그 대통령 경로 뭐 이런 또 그 이게 추가적인 사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여당 의원들 마음이 좀 움직이는 분들, 특히 낙선자들 중에서는 그런 그 마음이 좀 바뀌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가결에 필요한 17표까지는 확보되기가 매우 어려워 보인다는 게 제 예측입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한편으로 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8일 본회의에서 무너진 국가의 책무를 국회가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집권당이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국회에서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리인 제2요구권을 행사했다고 이 탄핵을 공공연하게 언급하는 건 국가 전복 세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야당은 정녕 최상병 사건을 빌미로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제2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운운하고 국회 밖으로 나가 막무가내로 장외 집회를 여는 게 과연 민주당이 원하는 정치입니까? 핵심은 최상병 사건을 정확히 진상 규명하는 것입니다.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정권을 흔들기 위한 탄핵 주장을 멈추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지멋대로 휘두르는 탄핵의 마술봉이 아닙니다. 탄핵을 입에 올리며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 민주당은 국가 전복 세력임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네, 최재성 수석님. 일단 민주당에서 탄핵을 거론하는 숫자와 빈도 그리고 강도가 굉장히 좀 잦아지고 높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뭔가요? 우선은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 10번째 아닙니까? 이번에 최혜병 특검법까지. 그래서 정말 짧은 기간에 이제 임기 반 정도 돌았는데 짧은 기간에 10번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는 당연히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헌법에 거부권의 요건을 딱 4가지로 규정을 해놨어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국익을 해치는지, 재정적으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가 되는 일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거라든가. 이 4가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남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남발하는 거부권 행사가 오히려 위헌이라고 보는 거예요. 헌법을 대통령이 위배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혜병 이 사건은 특검은 대통령의 경로로부터 시작됐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또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이걸 대통령 스스로의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이 특검법을 대통령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자신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헌법에 위배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대통령 스스로가 뭐 윤건영 의원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스스로가 침몰을 빌드업하고 있다. 이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나. 그래서 직접적으로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탄핵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진수희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양당이 이제 표대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표 단속을 하느라고 저 말들이 굉장히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도 뭐 국가 전복 세력 이렇게 좀 과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이 이 상황에서 탄핵을 거론하게 되면 오히려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자극해서 오히려 찬성표보다는 찬성하고 싶다가도 이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뭐 싶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자 윤춘원 논설위원. 네. 일단 민주당은 이번에 처리가 안 되더라도 이번에 뭐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니까요.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상정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2대 국회로 가면 의석이 범야권 세력이 더 늘어나니까 그렇죠. 지금보다 더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도 맞죠. 네. 무엇보다도 이제 여당에서의 반박 논리가 그렇게 허술한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해서 이거 수사하고 있는 중이니까 수사 결과 나온 거 보고 하자라고 하는 그런 뭐 단순한 법리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뭐 여당의 논리가 전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안과 관련한 어떤 국민적인 여론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네. 것들이 결코 대통령실이나 여당에 불리하지 않다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한 달 전에 있었던 총선에서 분명히 협치를 하도록 네. 이렇게 국민들이 명령했다고 하는 점에서 보면 여당과 대통령실에서도 마냥 반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일부 독소 조항을 손 봐서 이번에는 반대하고 넘어가더라도 22대가 되면은 먼저 선제적으로 최혜병 특검법을 수정 제안하는 이러한 안들도 지금 나오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이었는데요. 자, 윤천호 논설위원, 예.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중요 인사들이 참석을 했죠. 그렇습니다. 어제 봉하마을 다녀간 사람들이 한 12,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여야의 주요 인사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여당 수뇌부, 그다음에 국무총리,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정무수석, 뭐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이 전현직 인사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네. 살아 있을 때는 대단한 논란의 대상이었지만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우리 정치권이 공히 추모하면서 어떤 고인의 가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날이 된 것 같아요. 그 돌아가신 날이. 그런 점에서는 꽤 의미 있는 모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야는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서 사람 사는 세상,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언급하면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노무현 정신에 대한 해석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강조하셨고 타협의 정치를 늘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비록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의 정치 이끌어가는 하나의 좋은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되 마지막 순간에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 국민이 지향하는 바 그 뜻에 따라서 당연히 다수 의견에 따른 의사결정을 해나가야 합니다. 네, 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석을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불러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재에서 별도의 환담을 했다고 합니다. 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전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님께는 제1당이니만큼 그 민주당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하셨고 또 저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이 총선 기간 동안에 그 해왔던 여러 가지 약속과 활동들 그 정신을 이어서 개원 곧 하면 이제 그 활동을 이어나가라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두 정당이 공통의 공약이 많으니까 서로 연대해서 성과를 빨리 내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 최재성 수석님.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국 대표의 이야기로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 조국 대표 얘기만 들으면 이 민주당 강성 지지 측의 정치적 실력 행사를 약간 좀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나요? 안 그렇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은 양당이 빨리 성과를 내라, 잘 협력해서 이제 그런 것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 얘기시기 때문에요. 뭐 강성 지지층하고 어떻게 맞닿아 있는 해석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방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연대해서 성과 냈으면 좋겠다. 야, 진수희 장관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뭐 그냥 덕담 수준인가요, 그냥? 덕담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민주당 이외에 또 조국 혁신당이 그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니 그 야권이 힘을 합쳐서 좀 그동안 민주당과 그 진보 진영이 추구했었던 그런 과제들의 이제 결과물을 좀 내달라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정도로 저는 들었습니다. 자, 윤천호 논설위원. 어제 지금 화면은 잘 안 나옵니다만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귀국해서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김경수 전 지사에게 주목하는 이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 사실 사인 회동이 모양새가 사실 좀 이상해요. 네.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그 자리에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이제 권양숙 여사가 그 사저에서 이제 점심을 같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 김경수 전 지사는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저 자리에 있을까? 그다음에 저 4명이 같이 하는 사자 모임에 어떤 위상을 가지고 저기에 있었을까? 그다음에 굳이
왜 저 자리를 아마 이제 호스트 역할을 하는 분이 문재인 전 네. 대통령 같은데 왜 저 자리에 굳이 김경수 전 지사를 불렀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죠. 뭐 그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친문 진영의 친노 진영의 적자. 네. 그다음에 친명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겠고, 그다음에 좀 더 강한 주장을 하는 조국이라고 하는 네. 인물로 대표되는 세력이 있을 텐데 또 하나의 축으로서의 친문 또는 친노라고 하는 세력의 상징성 있는 인물로 김경수를 불렀다. 임종석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부르자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상징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혜성 수석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조금 김경수 지사는 조금 다른데요. 네.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퇴임 후에도 봉하마을에 내려가서 마지막까지 모셨던 비서관이거든요.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네. 저 자리에 안 계셨으면은 그러면은 김경수 지사가 오히려 호스트를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직에 계실 때 김경수 지사가 추도식에 가면은 김경수 지사가 오히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그런 역할, 안내, 이런 호스트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김경수 여사는 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모셨던 그런 비서관으로서의 그것도 포지션이 있습니다. 네, 특별한 정치적 역할보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생긴 일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자, 김경수 지사가 지금 사실은 민주당의 상황이 이 친명이 완전히 장악해 버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 친문의 구심점으로 김경수 지사가 등장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많잖아요. 글쎄요, 구심점으로 등장할 수도 있겠으나 현실적인 제약 조건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복권이 안 됐다는 게 가장 큰 복권이 안 됐기 때문에 제약이죠. 정치적인 활동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여지가 다양하거나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최수 선생님. 일단 김경수 지사도 뭐 해외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도 알려지면서 앞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많았는데, 사실은 대통령이 복권만 시켜주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게 어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복권의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하여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시켰고 지금까지의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하는 걸 보면 정말 너무 이렇게 절제되지 않고 네. 기준과 원칙도 없고 그야말로 대통령 권한이라고 마음대로 하셨거든요. 뭐 전형적인 예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간 김태우 3개월 만에 대법 판결 3개월 만에 사면복권 다 시켰고요. 총선 때 한꺼번에 시켰죠. 네. 통상은 사면 따로 복권 따로 이렇게 하거든요. 주로. 네. 그다음에 이번 총선에 나간 국민의힘 후보들도요. 그냥 사면복권 한꺼번에 시켜갖고 출전권을 이제 출전하는데 장벽을 제거시켜주는. 그래서 김경수 지사의 사면까지는 됐습니다만 복권도 대통령이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달라는 건지 해달라는 건지 하지 마시라는 건지 잘 네. 모르겠네요. 아니 뭐 해달란다고 해주고 또 뭐 해달라고 또 알겠습니다. 애걸복걸할 네. 사안은 아니잖아요. 네, 결국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모두 마쳐야 되겠습니다. 희망TV 관계로 조금 빨리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진수희 전 청와대 보건복지부 장관, 윤춘호 SBS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